여보, 벌써 20해가 지났네. 아직도 매일 그리워. 꼴, 다시 만나자. 2002년 가을, 아내의 실종으로 한 가족의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의 10월 아침이었어요.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새들도 울지 않고 파도 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호는 1975년 강릉의 바닷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름이면 파도 소리에 잠이 들었고 겨울이면 포구에서 막 끓인 생선국 냄새가 골목마다 퍼졌죠. 지금은 강릉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 웃음소리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아침 식탁에서 아내 수진이가 딸 민주에게 손수건을 챙겨줬어요. 민주야, 오늘 체육 시간에 땀 많이 날 테니까 손수건 꼭 챙겨가.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따라 미소가 왜 이렇게 예뻐요? 수진이는 웃으며 민주의 볼에 뽀뽀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새 식구의 웃음이 집안을 채웠죠. 정호가 출근하려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 끝나고 친구들과 차 한잔 할 거예요. 그래? 언제쯤 들어오는데? 저녁 7시쯤엔 집에 있을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출근길에 이웃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정호야, 수진이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 몸조리 잘하라고 해.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생각해보니 수진이가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이뤘거든요. 무슨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정호는 왜인지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후 2시가 넘고 3시, 4시,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수진이는 왜 전화를 받지 않을까요? 정호의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차려둔 밥상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국물은 하얗게 굳어 있고 밥알은 딱딱해져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수진이가 적어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우유 사오기, 민주 급식비 입금. 평범한 메모였지만 그날따라 그 메모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됐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던 민주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요? 나 배고픈데, 엄마는 참. 곧 올 거야. 라면 끓여줄까? 정호는 라면을 끓이며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걸어올 골목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민주에게 라면을 끓여준 뒤 정호는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이, 오늘 못 봤는데 평소엔 저녁 장 보러 오는데 말이야. 미용실 언니에게도 물어봤어요. 어? 그러네. 오늘 수진이 언니를 못 봤어요. 이상하네요.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거든요. 밤 11시 정호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성인 여성은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도 있어요.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죠.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불을 켠 채 밤을 샜어요. 수진이의 향수 냄새가 아직 소파에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정호는 깨달았어요. 행복했던 아침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엔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집안엔 수진이 없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정호는 알았어요. 이건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지만 정호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멈춰버렸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렸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정호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아침 7시 민주도 엄마가 걱정됐던 건지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찾았어요. 아빠, 엄마는? 정호는 목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주야, 엄마가 조금 늦는 것 같아. 아빠가 아침 해줄게. 얼른 먹고 학교 가자. 하지만 정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민주를 유치원에 맡기자마자 정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아침 공기는 정호의 마음을 더 시리게 했습니다. 정식으로 실종 신고하겠습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성인이시니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죠.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절대 이유 없이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병원들을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사고라도 당했을까 해서요. 어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중에서 찾으시는 이름으로 확인되는 분은 없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수진이는 없었어요. 정호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정호는 수진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단골 마트였어요. 어제 저녁장을 보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평소엔 저녁에 자주 오시는데 어제는 수진 씨 못 봤어요. 정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용실, 카페, 은행. 수진이가 다니던 모든 곳을 뒤졌어요. 10월인데도 셔츠가 땀에 젖을 만큼 멈추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수진 씨가 좀 이상했어요. 어제 왔었는데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정호는 온몸이 긴장됐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원래 밝으신데 거울도 안 보시고 멍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려도 안 받으셔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호는 저녁이 되어서야 민주를 데리러 갔어요. 온 하루를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민주 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민주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아빠, 밥 안 먹어? 근데 엄마는 오늘도 안 오는 거야? 응. 엄마가 친구네 집에 며칠만 있다가 온대. 얼른 밥 먹자. 민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정호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수십 번 애꿎은 현관문만 바라봤지만 그날도 그렇게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정호는 새벽부터 나섰어요. 민주를 또 이웃 할머니에게 맡기고 이번엔 수진이가 봉사활동하던 복지관으로 갔어요. 수진 씨가요? 지난주까지는 평소와 똑같았는데. 그런데 며칠 전부터 좀 조용해지긴 했어요. 조용해졌다는 게 어떻게 조용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셨는데 최근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어 보였거든요. 정호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남편인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CCTV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화면을 돌려줬어요. 수진이가 사라진 날 아침 집을 나서는 모습이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걸음이 느렸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 다음은요. 들어오는 영상은 없나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아파트를 나서서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셋째 날 정호는 수진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전화할 때 조금 예민하다고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다였는데? 또 같은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이가 요즘 이상했다고 했는데 정호만 몰랐던 거예요. 나는 왜 알지 못했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책감과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나흘째가 되자 정호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몸이 휘청거렸거든요. 그래도 찾아야 했어요. 수진이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창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이를 보지 못했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혼자 소리치며 골목을 헤맸어요.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만큼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호를 힘들게 했던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정호야,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럼 뭐야? 집 나간 거 아니면 뭔데? 애도 있는데 그냥 사라지겠어? 정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 무슨 일 있나 봐. 부부싸움하고 나간 거 아닐까? 정호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정호는 더 이상 찾아다닐 힘이 없었어요. 민주를 계속 이웃에게 맡길 수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빠질 수는 없었어요. 민주의 아침을 차려주던 때에도 손이 떨려서 계란말이가 자꾸 부서졌어요. 아빠, 나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언제 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호는 죽고 싶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민주야, 엄마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자. 밤이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종자 찾기 카페를 뒤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를 2년째 찾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제 관심 없어요. 혹시 범죄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마지막 글을 보며 정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실에 켜둔 작은 전등이 수진이 사진을 비춰줬어요.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수진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가 평범했던 그날 저녁, 정호의 절망만이 깊어져 갔어요. 2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아픈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민주는 이제 27살이 됐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죠. 하지만 여전히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눈가가 촉촉해져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호는 가슴이 미어지곤 했어요. 정호는 늘 궁금했어요. 왜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고통을 안고 20년을 살아왔거든요. 정호가 은퇴한 지 3년이 지났고 어느 때와 같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요즘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주가 와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가끔 이렇게 친정에 놀러 오곤 했죠.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민주야, 아빠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왔어? 아니에요. 오늘은 왠지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득 수진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그 구수하면서도 진한 냄새, 집 전체를 감싸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미제 사건 특별재조사 소식입니다. 정호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민주도 고개를 들어 TV를 바라봤죠. 검찰은 오늘 20년 전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호의 심장이 쿵했어요. 뭔가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에 강릉 주부 실종 사건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민주가 떨어뜨린 숟가락은 찰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적막한 거실에 울렸어요. 아빠, 저거 엄마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소리 좀 키워봐라. 민주는 리모컨을 잡고 음량을 높였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도 받겠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 아빠 손을 꼭 잡았고 잡은 둘의 손은 차가웠어요. 아빠도 딸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진이 실종 전단지가 들어있었어요. 20년 전 온 동네에 붙였던 그 전단지였죠.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수진이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 나올까? 20년이 지나 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검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정호 씨 되시죠? 죄송합니다. 부인 실종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0년 만에 듣는 공식 연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새로운 증거, 아니,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실 수 있으실까요? 새로운 단서라니 정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무슨 단서가 20년 만에 나온 걸까요? 그날 밤 민주에게 연락했어요. 민주야, 엄마 일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 일로요? 엄마 찾았대요? 아니, 뭔가 새로 나온 게 있나 봐. 내일 와보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민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아빠, 저도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민주야, 혹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그래도 가야죠. 엄마 얘기인데 저도 들어야죠. 민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궁금해했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민주와 함께 검찰청에 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년 전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검사님이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찾으신 건가요?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투명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뭔가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정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교도소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 나온 겁니다. 민주가 아빠 팔을 꼭 붙잡았어요. 혹시 이게 부인 물건이 맞으신 것 같으세요? 봉투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결혼 반지였는데 그걸 본 정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반지는 분명 수진이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였거든요. 왜요, 아빠? 이거 엄마 반지예요? 이 물건이 2005년에 들어온 수감자 소지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수진이는 정말로 범죄에 휘말린 거였을까요? 그럼 제 아내가 우리 민주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부인의 소지품이 맞다고 하시니 늦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정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의 빛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희망에는 두려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이제야 뭔가 실마리가 생겼구나. 그게 어떤 것이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민주가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제발 꼭 살아 계셔야 해요. 20년 만에 찾은 단서에 정호의 가슴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진실이 과연 위로가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2022년 여름 전국 교도소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정본부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20년 이상 된 오래된 수용자 물품들을 전수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전교도소 지하 보관 창고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먼지 낀 박스들과 낡은 서류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교도관 김주임은 땀을 훔치며 상자 하나하나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끝날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운명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말이에요. 김주임은 교도관 생활 20년째였어요. 이런 정리 작업은 익숙했죠. 평소처럼 물품 목록을 대조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동료 박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주임님, 점심 먹고 하시면 안 될까요? 벌써 3시간째인데. 그러게.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잠깐 이리 와서 봐봐. 김주임이 손에 든 것은 투명한 비닐봉투였어요. 다른 물품들과 달리 번호표도 없고 등록카드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목록에 없었는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글쎄요. 혹시 누락된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작은 물건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김주임이 봉투를 열었을 때였어요. 안에서 나온 첫 번째 물건은 작은 금반지였어요. 여성용으로 보이는 소박한 결혼 반지였죠. 이거 뭐지?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자동차 열쇠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현대차 열쇠로 보였어요. 세 번째는 색이 바랜 사진 2장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김주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장에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다른 한 장에는 어린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주임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개인적인 물건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러게. 이건 수감자 개인 소지품이 아닌 것 같은데? 김주임은 오랜 경험으로 직감했어요. 이 물건들에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요. 오후가 되자 김주임은 이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교무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이거 정말 목록에 없는 거 맞아? 네. 아무리 찾아봐도 등록 기록이 없어요. 게다가 이 물건들 뭔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교무과장도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히 가족사진 뒷면에 적힌 2002년 10월 강릉 바다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2002년. 그럼 벌써 20년이 넘었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걸까? 혹시 과거 수감자 중에 강릉 지역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무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이번 건은 검찰에 보고해야겠어. 뭔가 사건과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 다음 날 아침 검찰에서는 이 보고서를 받고 즉시 움직였어요. 담당 검사는 강릉과 2002년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2002년 강릉에서 발생한 주부 실종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검사는 즉시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20년 전 사건 파일을 펼쳐보니 실종된 여성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발견된 사진 속 여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검찰에서는 곧바로 교도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추적해야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오래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 수많은 입감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2005년 8월 15일 입감된 한 수감자의 기록 말이에요. 죄명, 사기, 횡령, 협박, 살인미수. 형량 15년. 출신 지역 강릉. 담당 검사의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열쇠였을까요? 한편 정호는 아직 검찰의 발견 소식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검찰 연락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 없었어요. 민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빠, 검찰에서 아직 연락 없었죠? 응. 아직 조사 중이겠지. 20년 만에 나온단서니까 신중하게 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으로는 초조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정호 씨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요.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 정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급한 일이에요? 혹시 제 아내를 찾으신 건가요? 발견된 물건의 출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입감된 수감자의 소지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해요. 2005년이면 수진이가 사라진 지 3년 후입니다. 그럼 네. 부인의 실종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를 받던 정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주가 재빨리 아빠를 부축해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수감자가 당시 강릉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릉에서요? 혹시 제 아내를 아는 사람인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전에 꼭 와주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주는 자신도 정신없는 가운데 아빠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 그날 밤 정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도대체 20년 전 그날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사건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의 진짜 시작이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교도소 지하 창고의 그 작은 발견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검찰청 실험실, 흰 장갑 위에 작은 반지가 올려졌어요. 낡은 금속 표면에 선명한 흠집이 은은히 반짝였죠. DNA 장치가 가동되며 낮은 기계음이 공기를 흔들었어요. 정호는 숨을 삼킨 채 모니터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부인 DNA와 일치합니다. 정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간의 기다림이 이제는 냉정한 과학으로 드러난 거죠. 엄마 반지 맞아요. 아빠 이제 틀림없어요. 검찰은 즉시 수감자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수많은 이름과 기록들이 스크롤처럼 쏟아졌습니다. 서류 보관실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곰팡내가 뒤섞였어요. 수사관은 낡은 박스를 열어 오래된 입감 기록을 꺼냈죠. 입감 연도, 출신 지역, 소지품 하나씩 맞춰봅시다.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서류 대조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모니터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호의 손등엔 식은땀이 맺혔고 민주도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붉은 줄이 멈춰섰습니다. 2005년 강릉 출신 수감자의 기록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확인됐습니다. 반지는 이 사람의 압수품입니다. 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장면은 수진의 기억으로 번져갑니다. 2002년 가을, 비 내리던 저녁 바닷가였어요. 복지관 일을 마친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축축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칼이 젖어내렸습니다. 수진 씨,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뒤돌아본 순간 어둠 속 그림자만이 길 위에 서 있었죠.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수진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짧게 숨을 고르고 그 목소리에 이끌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검은 파도가 연이어 부딪히며 불길한 장막을 쳤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주했습니다.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고 공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눈빛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죠. 괜히 힘들어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지며 파도가 더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수진은 놀란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고 발밑 모래가 무너졌어요.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지고 순간 화면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친 손길이 다가오자 수진의 몸이 휘청이며 어둠 속으로 밀려났죠. 짧은 숨소리와 파도 소리만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수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는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쏠렸어요. 찾았습니다.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뚜렷하게 드러난 얼굴이었죠. 정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민주도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에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정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니터 속 얼굴이 또렷해지는 순간 정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하고 지워버릴 수 없는 존재였죠. 한때는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절친, 함께 울고 웃었던 태수였습니다. 태수라니, 믿을 수 없어. 네가 도대체 왜? 민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마치 눈앞의 현실이 꿈이길 바라는 듯 손끝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아빠,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친한 분이었어요? 정호의 두 눈은 충격과 배신으로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에 수십 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억은 따뜻함과 동시에 서늘한 배신으로 뒤엉켜버렸습니다. 함께 웃던 날들,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속을 터놓던 시간들. 아이들 돌잔치에도 함께 웃고 명절마다 집을 드나들던 태수의 모습. 언제나 믿었던 그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검찰청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호의 떨리는 어깨에 꽂혔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 속 얼굴만 응시했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끝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수진이한테 그런 짓을? 목소리는 떨렸고 주먹은 힘없이 떨려왔습니다. 정호는 책상 위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어요. 그는 책상 위 먼지 쌓인 컴퓨터를 꺼내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불빛이 깜빡이며 잊었던 기록들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이전엔 의심조차 못했지만 지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주가 어릴 때 집에 드나들던 태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딸의 어린 목소리까지 귓가에 맴돌았죠. 사진첩 속엔 명절마다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더듬었지만 손길은 곧 떨리기 시작했죠. 따뜻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주는 사진첩을 붙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결국 앨범 속 사진 한 장을 찢어버렸죠. 찢기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마저 갈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칼이었어. 절친의 웃음이 뒤늦게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손을 떨며 사진첩을 덮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지고 입술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에 스쳤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엔 과거의 장면이 불시에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직후 애타게 거리를 뒤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태수는 침착하게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수진 씨 금방 돌아올 겁니다. 정호는 그때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었지만 지금에 와선 그 말투가 뼛속까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잔인한 가식이었음을 깨달았죠. 정호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손끝은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움켜쥐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분노는 가슴을 태우듯 치밀어 올라 눈빛까지 붉게 물들였죠. 민주는 곁에서 아버지의 떨림을 지켜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사진첩을 가리며 속삭였죠. 아빠, 제발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러나 정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수의 웃음을 칼끝처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그 배신 앞에서 분노는 곧 결의로 변했습니다. 정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태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정호의 가슴 속엔 복수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재수사팀이 구성됐고 20년 전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 수사 파일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빠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낸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네. 초동 수사 보고서가 왜 없지? 낡은 파일 상자에서 나는 곰팡내와 함께 20년 전 진실이 조각조각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어요. 검찰청 재수사팀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사건이니까 당시 담당자들 명단부터 뽑아보죠. CCTV 원본도 찾아야 해요. 당신 디지털이 아니라 테이프였을 텐데. 어려운 수사임에도 젊은 수사관들의 눈빛에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20년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각오였죠. 커피 향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프린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종이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록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이틀째 되는 날 수사관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컴퓨터 화면에는 당시 담당 형사의 인사 기록이 떠 있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진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더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진우 형사는 2002년 수진이 실종 사건의 담당자였는데 태수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동창이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20년 전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당시 CCTV 관리를 담당했던 보안업체 대표 최영수는 태수와 오랜 사업 파트너였어요. 둘이 함께 운영하던 소규모 건설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CCTV 원본이 사라진 것도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 기록을 더 들여다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사건 발생 3일 후 내사 종결 의견이 올라갔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박진우 형사였어요. 경찰서 내부에서는 당시 너무 깊이 파지 말라는 암묵적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한 은퇴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괜히 건드리면 곤란하다는 말이 돌았어요. 재수사팀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태수를 중심으로 한 인맥 네트워크가 수사를 방해했던 거예요. 지역 유지들과의 관계, 동창회 모임, 사업상 이해관계,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작은 지역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진실을 덮어버린 거였죠.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야. 조직적 은폐였어. 검찰에서는 정호를 불러서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회의실에 앉은 정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힘든 얘기지만 부인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조직적으로요. 그럼 제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단순히 수사 미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춘 겁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정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내가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그 진실마저 감춰졌다니. 그럼 우리 수진이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희생된 거라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품어온 의문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어요. 자신을 보호해줘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진실을 감춘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민주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주야, 엄마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 누군가가 진실을 숨겼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주는 슬픔과 분노에 떨었어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20년 동안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라고? 부패 공무원들 다 처벌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강릉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정의에 대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라! 부패 경찰 처벌하라!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뜨겁게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의 억울함이 이제 온 사회의 분노가 된 거였죠.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관련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사람은 이미 은퇴했지만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는 지역 유지들 눈치를 많이 봤어요. 장태수가 워낙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 지역 정치인들도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수와 가까웠던 시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어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과로는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검찰은 관련자들을 줄줄이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 전 형사, 최영수 보안업체 대표, 당시 경찰서 간부들까지 20년 전 은폐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수사망에 걸렸어요. 정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20년간 혼자 고통받았던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이제야 당신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 TV 화면에서는 시민들이 든 촛불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수진이를 위한 기도 같았어요. 민주가 아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온 국민이 엄마 편이 돼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정의가 늦게나마 실현되고 있지만 태수를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수야, 이제 네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슬픔 속에서 정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20년간 참아온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까지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또한 개인의 비극이 사회 전체의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이 모두 드러날 때입니다. 사회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질문들을 직접 태수에게 던져야겠다고 말이에요. 교도소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는 정호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끝에서 2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전해져 왔어요. 드디어 네 얼굴을 보게 되는구나. 접견 당일 아침 민주가 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아빠,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민주야, 네가 보기엔 너무 힘든 장면일 수도 있어. 교도소로 가는 차 안에서 부녀는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간 함께 견뎠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긴 여정의 마지막 관문에 다다른 거였죠. 교도소 접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두꺼운 강화유리가 면회객과 수감자를 가르고 있었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수가 나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머리는 회색빛으로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어딘지 교활하면서도 자신만만한 그 눈빛 말이에요. 태수는 유리 너머 정고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호 형,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 뻔뻔한 태도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태수야, 왜 그랬어? 왜 우리 수진이를? 그게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나도 원했던 일은 아니었어. 어쩌다라고? 너무 흥분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인데 뭐 어쩌겠어? 정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마음은 있었겠지.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는데. 하지만 태수의 대답은 정호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어요. 미안? 뭘 미안해? 나는 그냥 내 일을 지킨 거야. 그리고 사실 수진이를 예전부터 좋아했어. 뭐라고? 형보다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형이 가로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의 잘못이기도 해.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유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쳤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하지만 태수는 오히려 고개를 젖히며 웃었어요. 고통받았다고? 그건 너희 선택이잖아? 나는 그냥 내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야. 소지품이라고? 우리 수진이 반지를 소지품이라고?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나도 추억이 있잖아. 태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 형,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마. 이미 20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좀 잊고 살지 그래? 잊으라고? 내 아내를, 민주 엄마를. 그리고 말이야, 나는 후회 안 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거야. 태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어요. 사실 형도 알잖아. 형이 좀 더 신경 썼다면 수진이가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형 책임도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정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2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자책감을 태수가 비수처럼 찔러온 거예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붙잡았어요. 저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접견이 끝나고 정호와 민주는 교도소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어요. 민주야, 아빠는 정말 몰랐어. 저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정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20년간 품어왔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태수에 대한 완전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였어요. 태수야, 너는 반드시 죗값을 치를 거고, 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다짐했어요. 태수의 뻔뻔함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가 받아야 할 응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민주가 아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끝까지 해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법정에서의 최종 심판 말이에요. 2023년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의 날이 다가왔어요. 추운 날씨에도 법정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밝혀진 진실에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으로 향했어요. 민주가 아빠 팔을 꼭 잡으며 함께 걸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긴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수진아, 오늘 당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야. 법정 문이 열리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정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 방청석은 수진이를 응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정호 씨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수진 씨의 억울함이 반드시 풀리길 기도할게요.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어요. 20년 동안 외로웠던 싸움이 이제는 온 국민과 함께하는 싸움이 된 거였죠. 민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태수가 피고석으로 끌려왔어요.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뻔뻔했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줬을 때 태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에요. 방청석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조용히 하세요. 쾅쾅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태수의 변명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비열한 거짓말일 뿐이었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최종 변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20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남편에게 친구인 척, 동정하는 척 하면서 가장 잔인한 기만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돌아가신 피해자를 모독하고 고인을 유기하고 유족에게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어요.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정호는 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민주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앉아 있었어요. 태수만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은 결백하다는 듯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이 왔어요. 2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말이에요. 피고인 장태수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일관되게 거짓을 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고의적으로 일면식이 있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유기했으며 20년간 진실을 은폐하여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그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뉘우침이 없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피고인 장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의 시민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의의 철퇴가 마침내 내려진 거였어요. 정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정호 씨, 수고하셨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수진 씨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정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견뎠던 고통이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어요. 뉴스에서는 태수의 몰락을 연일 보도했어요. 김태수는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모든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범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20년간의 은폐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했던 박진우 전 형사는 직권남용으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최영수 보안업체 대표도 증거인멸죄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제 사건 재수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태수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고 미제 사건 재수사 전담팀도 신설됐어요. 정호는 실종자 가족 모임의 대표가 됐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정호 씨 덕분에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20년 만에 아내분을 찾게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호는 소박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수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수사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정호와 민주는 수진의 묘소를 찾았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정호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수진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지켜주세요. 묘소를 떠나며 정호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아빠를 다독이며 민주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 마음의 짐 내려놓으세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 수진이가, 네 엄마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준 거야.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릉 바다는 평온했어요. 20년 전 그 험했던 파도는 이제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편안한 공기였죠. 인생에는 때로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어요. 정호와 민주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희망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